네, 이번 시간에는 영유아의 발달과 교사의 역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4챕터에서는 영유아의 발달과 교사의 역할 중에서 첫 번째, 발달 이론입니다. 자, 여러분들 영유아 발달과 관련된 다양한 발달 이론을 지금부터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 네, 여러분이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성숙주의 이론입니다. 자, 성숙주의는, 발달이 영유아 아이들이 발달이 되는 그런 발달의 기제나 원인이 바로 성숙에 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이런 유전 인자라든지 어떠한 그런 성숙적인 기제에 있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자, 그래서 성숙주의는 인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인 영향은 굉장히 최소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고난 씨앗, 인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인간이 이제 발달의 보편성에 관심을 두고, 그러니까 성숙주의에서는 반드시 어떠한 시기가 되어야지만 그 유전인자가 발현한다. 네, 그래서 발달 간의 차이를 이제 말하는 것은 어떠한 환경적으로 아무리 푸시를 한다든지 교육적인 막 그 환경을 마련해 준다고 해서 갑자기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때가 되면 그 연령이 되어야지 반드시 이제 그 발달에 따른 패턴이나 행동의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성숙주의 이론에서의 발달의 가장 중요한 힘은 외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내부, 그래서 유전인자, 발현 기제, 그 연령 어느 정도 성숙이 되어야지만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자, 따라서 이 성숙주의 이론에서는요, 영유아 아이들에게 부모와 교육적, 사회적인 영향은 아동의 성장을 주도하는 요인보다는 아동의 성장을 돕고 촉진하는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성숙주의의 대표적인 학자 루소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볼까요? 자, 루소가 설정한 이런 보육의 목표는 자, 개개인의 완전한 자연 현상적인 자연 발달의 과정을 거치는 자연적인 성장의 달성에 있다. 그래서 이러한 개인의 성장 단계에 적합한 그 나이, 그 시기, 그때그때의 이런 아이들의 자연적인 흥미에 입각한 교육이 중요하다. 절대로 더 빨리 발달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아이들에게 푸시하거나 뭐 환경적인 이런 강압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게 바로 성숙주의입니다. 특히 이런 성숙주의에서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무엇을 뭔가 알려주고 막 주입하고 교육하려고 하기보다는 이런 게 있어.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아이들의 자연적인 흥미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시기를 기다리듯이 때를 기다리듯이 아이가 자연스럽게 흡수될 수 있도록 교사는 안내자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성숙주의 이론에서는요, 20세기 초 특히 아동 연구 운동의 창시자인 홀이라는 학자가 유명하죠. 그래서 20세기 초에 이 홀이라는 학자는 어린이가 무엇이 되느냐 하는 것은 바로 환경이 아니라 유전적인 이런 특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따라서 성숙주의 이론을 강조한 홀의 입장에서는 아동 중심적, 그러니까 아동의 발달적인 특성에 반응해야 된다라는 관점을 지지하고 있죠. 또한 대표적인 학자 성숙주의의 게젤이라는 학자는 아동 발달 연구에 있어서 발생학적인 모델을 적용시킨 유명한 학자로서 이 발달 과정을 방향짓는 가장 중요한 기제를 바로 성숙,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성숙되어야 된다. 씨앗이 어느 정도 이렇게 발화 시기가 되어야지만 그 발달의 연령에 맞는 행동 또는 그런 발달 특성을 보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죠. 자, 이 계절이 말했던 이 바로 성숙. 그래서 이 성숙의 과정은 인간생이 시작하는 수정, 잉태되는 이 순간부터 예정된 발달 패턴, 순서에 따라서 진행된다. 절대로 아무리 외부의 이런 교육적인 엄청난 영향제를 주거나 뭐 이렇게 환경적으로 막 그러한 것들을 푸시하는 걸 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이 발달 패턴의 한 단계를 뛰어넘어서 그다음 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 차곡차곡 계단이 있으면은 1에서 2, 3, 4 이런 식으로 순서, 예정된 발달의 패턴 순서를 거친다라고 보는 학자가 바로 계제 성숙주의 이론이죠. 자, 성인들이 이런 아동의 발달에 대한 지나친 기대를 함으로써 오히려 영유아들의 성숙 수준을 넘어선 성취를
강조해서는 또는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숙주의 이론가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성숙주의 이론가들이 동의하는 교육 활동에 대한 일반적인 원리, 심리, 철학적인 요소가 있는데요.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자, 성숙주의 이론가들은요, 아동에게 많은 선택의 기회를 주고 불필요한 교사나 부모 이런 성인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된다. 이렇게 한다면 영유아 아동들은 그들의 발달 수준에 적합한 활동을 자연스럽게 자연 현상에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 아동은 다양하고 풍부한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발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풍부한 자료를 이렇게 배치를 해두거나 아이들한테 이렇게 주면 아이들이 나중에 스스로 자신의 발달에 맞게끔 그것을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세 번째, 특정한 활동의 이런 유형은 매일 일정 시간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해서 반복 이런 그 학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성숙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아동이 자신의 이런 발달적인 수준에 적합하지 않은 과제를 수행하도록 강요당하거나 압력받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거는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그렇게 하죠. 그 다음 아동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집단 구성 방법은 발달 수준이 비슷한 유사한 또래 간 집단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 아동들의 이런 작업이라든지 놀이, 그쵸? 이런 아동들의 활동의 결과에 대한 성인들이 계속 이거는 아니야, 나 이걸 해볼까? 이렇게 피드백을 계속 주는 거. 이러한 수정은 최소화해야 된다.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선택하고 아이들이 활동, 놀이할 수 있도록 좀 기회나 이런 시간을 줘야 된다. 성인의 개입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바로 성숙주의입니다. 자, 그 다음 아동들의 이런 발달은 주로 자신의 이런 내적 성장 힘에 따라 이루어진다. 아동들이 가지고 태어난 유전, 이런 기제, 그렇죠? 그들의 이런 그 잠재력,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 다음 바람직하고 적절한 경험은 아동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제공되어야 된다. 자, 이런 성숙주의 이론의 카테고리별로 하나씩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숙주의 이론에서의 이런 심리 철학적인 요소의 입장은 특정 행동 양식에 해당되는 이런 유전적인 청사진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약간 예술적인 이런 자질을 태어난 아이와 비란 아이는 수학, 공간적인 이런 타고난 능력을 가지고 난 아이. 어떤 똑같은 환경이 주어진다고 했었을 때 예술적인 환경을 두 아이에게 주어졌어요. 아무리 B 아이에게 더 많은 예술적인 환경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절대 A를 능가할 수 없다. 반대로 수학이나 공간적인 이런 교육 효과가 들어갑니다. 표시를 합니다. 했었다 하더라도 타고난 기질이나 타고난 이런 유전적인 청사진이 좀 더 이런 그 수학적인 거나 공간적으로 좀 타고난 아이를 따라갈 수 없다라는 거죠. 자, 또한 이런 행동의 변화는 어떤 행동, 발달 과업을 자극하는 자연 발생적인, 생리학적인, 생리적인 성수. 그러니까 반드시 그 나이, 그 발현하는 그 시기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준비도입니다. 절대로 선행학습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 성숙주의 이론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러한 이제 생리적인 성수 준비도와 그 다음에 환경적인 상황의 결과이다. 자, 성숙주의 이론가라 하더라도 당연히 씨앗에 물을 주고 거름을 줘야지만 그 시기가 되어야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듯이 거름지게 해야 되는데 물도 안 주고 그렇죠? 어떠한 거름이나 뭐 햇빛에 노출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아무리 좋은 씨앗도 발현하지 않는다라는 기본 원칙은 똑같습니다. 이러한 성숙주의 이론에서의 교사의 역할은 자 그렇기 때문에 교사가 너무 지나친 개입이나 그쵸 지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표시를 해서도 안 됩니다. 자 이들은 따뜻하고 지시적인 좀 지지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자 미리 정해진 활동은 없어요. 왜? 자연스럽게 그 씨앗들이 아이들이 발현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진행 중인 활동들이 좀 더 풍성해진 그다음에 제한점을 정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회적인 행동은 다시 지도를 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아이 좀 중심, 아이의 성숙주의 이론 맥락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성숙주의 이론에서의 그러면 활동은요. 자, 유아들이 원할 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살짝 샘플 활동을 네, 보여주는 거. 이 정도입니다. 각 주제들에 대한 이런 기초 활동들은 뭐 겨냥을 가거나 흥미 영역에 네, 다양한 교재 교구들이 배치되어 있으면 아이가 자연스럽게 가지고 놀 수 있게끔 해라는 거죠. 이러한 성숙주의 이론에서의 동기 유발은 활동은 교사가 지시하기보다는 거의 대부분 모두 유아들이 선택하거나 언어적인 이런 외적인 동기부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의 유아들의 평가는요. 자, 유아의 이런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인 측면을 관찰하기 위한 네, 시도를 끊임없이 선생님들이 하셔야 되고요. 네, 그냥 아이들이 놀게 하셔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선택하고 놀이하고 활동을 할 때도 이 아이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된다는 거죠. 자, 주로 자연 관찰법을 사용합니다. 자, 성숙주의 이론에서의 프로그램 평가는요. 자, 유아들이 표준 행동 발달, 뭐 0세 어떻게 돼요? 6개월 뒤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만 1세, 2세 이런 식으로 표준 발달 연령에 따른 표준 행동 발달 패턴이 있습니다. 이러한 표준 행동 발달에 따라서 발달이 되면 네, 이 프로그램은 성공을 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유아들의 이런 발달에 유전적 또는 환경적인 이런 제약을 주기보다는 아이들에게 좀 더 많은 자유와 허용이 주어진다는 점이 성숙주의의 또 하나의 특징이기도 하죠. 자, 성숙주의와 가장 반대되는 이론을 골라라 하면은 여러분 두 번째 배워셔야 할 내용이 행동주의입니다. 자, 행동주의는 어떻게 보면 학습, 뭔가 외부에서 주어지는 이런 자극, 이런 것들이 떠오르시죠? 자, 행동주의 이론에서는요, 타고난 씨앗이 어떤 기질이다,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만큼 외부에서 표시하고, 네, 환경적인 학습이, 반복해서, 네, 적절한 환경에서 아이에게 적합하게 주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행동주의는 인간의 성장 발달의 환경적인 측면을 네,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학자가 로크, 손다이크, 여러분 잘 아시는 스키너 등이 대표 학자이고요. 이 행동주의 이론에서의 아동 발달에 대한 외적인 요인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외적인 이런 경험, 외부에서 주어지는 환경, 학습, 이러한 어떤 외적인 경험을 했는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아이로 발달시킬 수 있다. 이런 외적 경험을 적절하고 그다음 단계적으로 배열함으로써 아동 발달을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바로 행동주의 학자이고요. 이 행동주의에서는 발달을 학습의 누적된 축적 결과이다. 또는 일련의 행동 반응과 그다음에 행동 반응을 유도하는 어떤 자극, 자극이 2번 제공된 아이와 20번 제공된 아이는 당연히 20번 제공된 이 자극에 반응하는 게 더 네, 많은 행동이 나타난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리고 행동 반응을 지속시켜주는 이런 강화의 점진적인 조합으로 보고 있습니다. 행동주의에서 이 목적은요, 외적인 환경들을 적절히 조직하고 변화시켜서 아이에게 바람직한 행동을 촉진하는 것이 바로 교육이다, 학습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은 또 적절한 어떤 환경적인 조작이나 이런 그 학습 방법을 통해서 감소시키거나 없애는 것, 소거시키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행동주의에서는요, 아무래도 교사 중심적이고, 자, 어떠한 목표에 따라서,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그 세팅에 맞게끔, 환경 상황에 맞게끔,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교수에 의한, 학습 방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직접적인 교수에 의해서 아동에게 사실이나 정보를 알려주는 거. 그러면 아이들이 이걸 습득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후기 학교나 이런 사회에서 성공, 적응을 지향하는 것이 바로 행동주의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대표적인 학자 행동주의에서의 스키너는요.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강조하고 이걸 완전 학습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학습 준비가 갖추어진 자료를 제시를 하는 거. 그 다음에 정답에 가까워지도록 조력하는 거. 즉각적인 피드백을 이용한 정반응의 강화. 그렇죠? 그 적절한 플러스 반응을 많이 준다면 플러스 행동이 일어날 것이고, 적절한 마이너스 반응을 준다 그러면 행동이 감소할 것이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반복 학습, 완전 학습, 그다음에 될 때까지 끊임없는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아가 학습자가
자발적이고 효율적으로 다음에 행동을 진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행동이 좀 더 강하게 지속될 수 있다. 이게 바로 교육이 되었다라고 본다는 거죠. 이러한 행동주의 이론에서는 특히 그렇기 때문에 훈육이라든지 문제 행동에 대한 강화, 벌을 통해서 그런 행동을 감소시킨다든지 뭐 기타 등등 이러한 자극에 대한 반응이 이제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바람직한 행동을 형성시킬 수 있으며 자 그렇기 때문에 행동주의에서의 교사의 역할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죠? 맞습니다. 관찰해서 적절한 행동인가 아닌가를 파악하셔야 되고요. 자, 이런 행동이 바람직하다 그러면 강화를 하셔야 되고요. 적절하지 못하다 한다면은 뭐 감소 이런 것들을 또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는 이 행동에 대한 평가자로서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을 하고 아동에게 필요한 학습 내용을 골라서 적절하게 결정해서 학습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행동주의 이론에서의 각 요소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동주의 이론의 이런 심리 철학적인 요소는요. 자, 유아들을 한마디로 백지 상태로 보고 있어요. 이 백지 안에 누가, 어떤 선생님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부모가 아이의 어떤 바람직한 행동을 결정한다면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서 그릴 수 있다. 그쵸.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인간의 타고난 이런 유전적인 자질이라든지 특성은 좀 무시된 채, 어떠한 아이로, 내가 예를 들자면은, 뭐, 수학자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이 패턴에 맞게끔, 그 다음에 발달 수준에 맞게끔, 단계별로, 지속적인 반복학습, 안전학습, 상호작용, 피드백. 그래서 그러한 수학적인 환경을 계속 지속해서 만든다면은, 결국 이 아이는 수학자가 될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아동의 특성을 능동적으로 바라보는 것보다는 수동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이런 유아의 행동은 환경에 의해서 형성된다. 이런 행동 변화들은 그렇기 때문에 계획된 강화나 그렇죠? 계획되지 않은 사건의 결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교사의 역할은 행동주의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환경을 자신의 계획화에 의해서 세팅하셔야 됩니다. 어떤 바람직한 행동, 바람직한 모습을 내가 만들 것인가에 따라서 환경이 완전히 세팅이 달라지겠죠. 이러한 환경을 계획하고 뭔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보인다 그러면 그런 환경을 제어하고 뭐 이런 패턴으로. 그래서 거의 모든 행동들은 교사에 의해서 정의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해봐라 라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목표 지향적인 교수의 직접적인 교수 방법이 따르고요. 자, 행동 수정의 이런 다양한 원칙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행동주의에서의 활동은요, 목표 지향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보통 학문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흔히 반복해서 하는 연습지의 형식. 여러분들 구구단 외웠을 때 반복해서 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수학 문제를 풀 때 아무래도 100문제를 푼 아이가, 그죠? 10문제를 푼 아이들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낼 것이라는 것이 바로 행동주의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습지 또는 활동지, 학습지 이런 직접적인 교수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반드시 이제 이러한 목표나 활동 내용은 교사에 의해서 정의가 됩니다. 그럼 이들에게 적합한 동기유발 방법은요? 동기유발이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자례성, 전략이 통해서 한다 그러면 보상 체계를 주어지죠. 그래서 잘한 아이들한테는 뭐 이렇게 스티커를 주거나, 사탕, 토큰, 그렇죠? 이렇게 포인트. 그다음에 못한다 그러면은 처벌, 벌, 그다음에 타임아웃 이런 방법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행동주의에서의 그러면 교사의 평가는요. 당연히 목표 지향적인 거기 때문에 수준별 단계에 따라서 교수가 평가를 하죠. 자, 이런 행동주의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요. 주로 학문적인 특정 학습,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점수화 낼 수 있는 거 이런 거 학교 교육을 위한 준비도라든지 자, 성취하고 나는 프로그램은 성공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구성주의입니다. 여러분들 구성주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성숙주의랑, 이런 행동주의의 이런 중간 단계, 두 가지 다를 잘 적용하는데, 여기다가 상호작용주의를 좀 더 섞은 거를 우리는 크게, 큰 맥락에서 구성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구성주의 같은 경우는요, 인간의 이런 성장, 발달에서 생득적인 측면과 환경적인 측면을 동시에 강조하죠. 그렇기 때문에 유전인자도 중요하고,
씨앗도 중요하지만 이 씨앗에 밑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하는 어떤 환경이 노출되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두 가지 다가 중요해서 이 둘 간의 상호작용의 힘에 이런 그 상호작용이 정말 조화를 잘 이룬다 한다면은 발달을 촉진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바로 구성주의입니다. 자, 이런 생태적인 측면, 유전적인 거, 그 다음에 환경적인 측면을 동시에 강조함으로써 인간이 주변 환경과 능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러니까 구성주의 이론에서의 아동을 바라보는 관점 또한 능동성이죠. 자, 통해서, 자, 그런데 인지적인 구조는 바로 내적인 자신의 영리와의 내부에 있는, 네, 뭔가 이런 기제가 계속 발현되는 과정. 인지 구조의 양적인 것뿐만 아니라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결국 이 아이가 전인적이고 통합적인 발달을 해 나간다고 보는 게 네, 구성주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구성주의 이론을 다른 말로 상호작용주의 접근이라고도 하죠. 이러한 구성주의는요, 인지적인 구성 과정에 초점을 둔 여러분 잘 아시는 삐아제가 있고요. 하나 더는 좀 더 환경적인 측면을 좀 더 강조한 네, 사회 문화적인 영향력을 좀 강조한 네, 비고츠키가 또 있습니다. 자, 이 둘이 대표적인 구성주의 학자이고요. 이런 구성주의는 아동의 이런 지적인 능력이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난 이후 환경적인 자극에 의해서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라고 특히 비고츠키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인간은 환경으로부터 수동적으로 지식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주의도 아니라는 거죠. 자, 영유아가 스스로 지식을 구성하기 위한 뭔가 기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런 스스로 지식을 추구하고 나름대로 조직하고 그다음에 기존 지식에 동화시키는데 이러한 지식은 이전에 습득한 것을 토대로 해서 계속해서 발달해 나간다. 자, 그래서 이런 구성주의 이론에서는요, 발달 단계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하나가, 네 단계로 나눠진 인지발달 단계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데요. 자, 삐아제가 주장한 이 인지발달 단계는 첫 번째가 태어나서 영아기, 감각운동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이제 유아기, 전조잡기, 초등학생 넘어가면은 구체적 조잡기, 그 다음에 중학생부터는 형식적 조잡기, 이렇게 해서 요 네 가지 큰 발달 패턴 단계를 거치는데요. 이 인지 발달 단계는 모든 아동들에게 뭐 장애 아이다 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다 막론하고 반드시 감각 운동기의 전조잡기를 거치지 않고 구체적 조잡기로 뛰어나는 아이가 없다. 그래서 모든 아동들에게 불변하게 반드시 이 단계를 거치게끔 진행이 되지만 네 아이에 따라서 그쵸 발달의 속도는 개인차가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주의 이론에서의 영유아의 이런 인지 발달, 지적인 발달이 일어나는 근원에 대해서 네,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 네, 성인과의 상호작용을 강조한다는 사람이 누구죠? 비고츠키. 그래서 이 비고츠키는 특히 영유아의 언어, 인지 발달이 촉진되기 위해서는 영유아의 현재 발달을 위한 것이 우선돼야 된다. 그리고 적절히 도움을 주는 스캐폴딩 전략이라든지 또는 좀 자기보다 유능한 또래라든지 성인이 약간 개입이라든지 이런 능수능란한 성인, 교사, 유능한 또래의 개입이 누구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한 유아가 스스로 지식을 탐색하고 네, 이런 그 지식을 구성할 수 있지만 촉진시키기 위해서는요. 얘보다 먼저 이 활동을 해본 네, 유능한 또래라든지 교사의 이런 스캐폴딩 전략, 상호작용 이런 개입을 한다면은 조금 더 이 아이의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자, 교사는 이런 유아의 현재 발달 수준을 그렇기 때문에 잘 관찰해서 파악하셔야 되고요. 이 유아들에게 적합한 비계 설정과 상호작용을 해줘야 합니다. 여러분들 비계 설정 같은 경우는 뭐예요? 아파트 건축물이 세워지기 전에 여러분 아시죠? 목조물로 된 비계. 그래서 이 비계가 크게 시멘트를 바르기 전에 이렇게 단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중간에 시멘트를 채운다 그러면 수수 무너지죠?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밑에부터 차곡차곡. 그래서 미리 내가 어느 정도 발달 단계를 설정해 놓고 이 아이 발달 단계에 맞게끔 그 맞는 층의 스캐폴딩을 해줘야 된다는 게 바로 비계 설정이고요. 이 구성주의 이론에서의 학습 방법으로는 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가 활동이나 이런 놀이를 통해서 네, 지식을 스스로 구성하기 때문에 놀이를 강조하고 학습 활동에 아동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교사는 지지하고 격려하고 지원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구성주의 맥락에서 학습 경험을 네, 대집단 활동으로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구성주의 이론에서는 개별 아동끼리 하던가 또는 뭐 3, 4명씩 팀을 이루어서 소집단으로 하는 활동을 이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아동의 이런 흥미나 발달 수준에 따라서 네, 아이들끼리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아동 간의 또래 상호작용이라든지 아동 간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고 어떻게 하면 아이가 조금 더 환경을 네, 스스로 잘 탐색할 수 있을까라고 끊임없이 선생님들은 풍부한 물리적인 환경을 제공하셔야 됩니다. 자, 구성주의 이론에서의 네, 각 요소별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구성주의 이론에서의 심리철학적인 요소는 자, 유아들 입장에서는 네, 상호작용주의적인 관점이죠. 구성주의가. 그렇기 때문에 유전과 환경 둘 다 중요하다. 그래서 발달되었다라는 것은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의 산물이다. 그래서 이 구성주의 관점에서의 발달은 이런 개인의 자기 스스로가 조직화, 어떤 경험적인 사건들을 네, 지속적으로 조직화함으로써 최적의 상태에 도전하는 것을 받아들일 때 자연스럽게 발달이 일어난다라고 보는 거죠. 구성주의 이론에서의 교사의 역할은요. 자, 현재 발달 단계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 발달 단계에서 조금 더 그 다음 발달 단계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도전할 수 있도록 네, 활동이 배치되어야 하고요. 유아들의 이런 네, 개념 발달에 적절한 언어를 해서 상호작용하셔야 되고요. 특히 유아의 자율성을 기를 수 있도록 모든 활동이나 네, 교재 교구 환경이 세팅되고 계획, 안내되어야 한다는 거죠. 구성주의에서의 활동은요. 자, 한마디로 발견적인 학습을 강조합니다. 자, 많은 다양한 이제 놀거리들이 펼쳐져 있어요. 그 중에서 이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유아들이 자연스럽게 발견적인 학습을 강조한다는 거죠. 자, 목적을 위한 수단. 그 다음에 교사는 유아들의 이런 활동을 구조화해서 끊임없이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유아들이 활동에 몰입하고, 그쵸, 호기심을 가지고 도전해 나갈 수 있도록 뭔가 아이들의 이런 그 발현을 돕는 잠재력을 기르기 위해서 교사는 끊임없이 다양한 활동, 아이들의 발달 수준에 맞는 네, 환경 세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구성주의 이론에서의 동기유발은요, 네, 내적인 아이들의 이런 내적인 기제가 발현되는 내적인 동기유발입니다. 이런 구성주의 이론에서의 UI 평가는요, 조금 더 한 단계 발달, 진보된 단계로 이동한다면 이 아이들이 이전의 사고와 달리 사고 능력이 변화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발달이다라고 UI 평가를 할 수 있고요. 구성주의 이론에서의 프로그램 평가는요, 좀 더 높은 발달 단계로 진보된다면은 이 프로그램을 성공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여러분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